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 전국에서 사적 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에 연말 장사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코로나 방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2주 정도 다음 달 2일까지 거리 두기 강화안을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2주가 지나면 지금의 확산세를 조금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 기준이 어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양성 판정자, 확진자가 3,000명이면 우리가 방역이 잡힌 거다. 또는 1,000명이면 잡힌 거다.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시작해야 할 텐데요. 현재 보면 약 7,000에서 8,000명을 오고 가는 상황에서 정의용 청장 등은 10,000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는 산술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코로나19의 특성과 델타 변이의 특성을 감안하자면 2주 정도 이상이 지나야지만 고강도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소상공인 분부터 해서 직접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기간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해서 시간을 벌었을 때 병상 확보와 중증 환자를 떨어뜨려서 일일 하루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그것이 2주간의 시간으로 가능하냐 그 부분은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벌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병상 확보, 중증 환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자를 줄이기에는 2주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2주가 지난 뒤에도 지금의 조치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의학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두 가지라서 정책 결정자가 결국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진의 목소리는 이미 11월 중순부터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중환자실, 중증 환자들을 모시는 시설이 70%, 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자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일괄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게 현실화됐죠. 대신에 그러한 측면만 보자고 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톱니바퀴 하나를 정지시킨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상으로 회복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권고했던 부분 2번의 예방접종을 하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고 국가 정책을 따라주는 것이 방역의 시작이 됐던 것과 배치돼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만약 보인다고 하면은 2주 뒤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방역적인 측면에서 허용되긴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리 두기가 의료 현장에 지금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다고 해요. 그럼 일반 환자들의 경우에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응급실, 중환자실은 항상 20%에서 30%를 비워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병실에서 계시던 환자분을 모시는 중에 악화되면 중환자실에 좀 더 나은 시설과 그다음에 많은 의료진들이 가깝게 모셔서 중증화율이 진행되지 않도록 모셔야 되고 또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어떤 환자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보통 30% 정도는 비워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항상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병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국민 여론도 많이 들었지만 85%를 넘고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 뇌출혈, 심근경색.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게 만삭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께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분만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코로나19 환자의 지침에 따라서 하려면 응급실에 가셔서 우리가 음압병상, 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정한 병상이 비워져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진료가 진행되고 상식적인 응급치료가 되지만 현재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도 포화가 돼서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포화 상태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전에 만약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 전에 시행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7,000명, 8,000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다고 해도 양성 확진자가 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네. 나타나지 않으니까. 즉,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기준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행했을 때 3주에서 4주 후에 실질적인 사망자 숫자가 일평균 100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건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응급 환자, 중증 환자를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연말 연시에 우리의 심리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즉 불필요한 접촉이나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하고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시점을 준 건데, 그것이 지난주에 했느냐 이번 주에 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안에 대해서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들 분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서 이 의료진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시점으로 보면은 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전화 연결해서 김기용 공동대표도 그 얘기를 좀 지적을 했는데,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데 왜 인원 제한을 해야 되며 왜 시간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9시까지다라고 하면 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철, 버스 등, 물론 택시는 최근에 좀 부족해서 자정쯤에는 구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당기게 되면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또 시간을 줄이게 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일찍 들어가게 되고 이동량이 줍니다. 실제로 핸드폰 사용 그 동선과 신용카드 사용액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12월 말에 5인 이상, 즉 4명 이상 만나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때 당시에 유행을 잡았던 백신도 없었고요. 치료제도 없을 때 유행을 그렇죠. 잡았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거 지금 이미 좀 풀린 상황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동선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봤을 때 동선을 줄이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백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현재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백신 2회 완료자가 백신의 종류나 백신 접종 후 4개월이 지났냐 5개월이 지났냐 나이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되 추가 접종자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은 저희들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또 오미크론 확산세까지 겹치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이 델타가 악수라면 오미크론은 깍지를 뜯은 듯하다, 침투 과정을 설명한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우선은 이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로 아시겠지만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단백질. 예. 단백질, 뾰족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인데 델타 변이에 갖고 있는 열쇠보다 더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오미크론 변이거든요. 열쇠가 많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열쇠, 보통 우리가 사람의 세포를 가는데 거기에 열쇠 구멍이 ACE2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아서 침투를 하면 감염이 되는 거고요. 아, 네. 열쇠가 안 맞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열쇠가 많다는 건 그 구멍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더 많은 열쇠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시도를 통해서 감염이 가능한데, 악수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연결점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결이 됐을 때 침투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깍지 끼는 것처럼 강력한 세포 내 침투 과정을 보여준다는 분자 생물학적 과정을 손가락에 결합되는 과정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면역이 다른 것처럼 각각 사람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을 했든 안 했든 면역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더 많은 침투할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면 그것이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바로 오미크론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백신 제약사들은 오미크론도 지금의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제 3차 부스터샷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1, 2차 때 증상보다 3차 때는 조금 미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선은 파우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에 따라서 새로운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에 따라서 스파이크 프로테인, 뾰족 단백질을 무력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 RNA 방식이나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나 이미 준비가 되고 있고 우리가 마치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작년에 맞은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맞거든요. 즉 새로운 변이에 맞는 것을 맞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갖고 있는 이 치명성의 그 변화에 있어서 기존의 예방접종을 추가로 접종했을 때 중화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중증으로 올라가는 측면 입원하는 것을 낮춘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오미크론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현재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되 최대한 빨리 오미크론 또 그 이상의 변이에 대한 것을 준비할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깍지를 낀 상태로 몸에 침투를 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뭐 기존의 백신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렇죠. 그까지는 이 3차 백신으로 3차 접종으로 충분히 좀 대응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침투해서 발병하는까지 100% 막기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열쇠 구멍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